Boris the animal. Boris the animal. Boris the animal. It's just Boris. 이 편이 개봉한 뒤 무려 10년 후에 개봉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No.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맨인블랙 3편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맨인블랙 3편은 2억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8,7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12년 글로벌 흥행 순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67%, 메타크리틱 58점, IMDb 6.8로 흥행이나 평점 전부 그럭저럭 괜찮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10년을 넘게 이어온 맨인블랙 시리즈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감동적인 결말만큼은 팬들 사이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첫 번째 오게티로 달에 위치한 감옥 루나맥스에 수감된 보리스가 탈옥하는 초반 장면에서 감옥을 파괴하고 보리스를 도와준 여성의 손을 잡을 때 자세히 보면 보리스가 잡은 손은 은반지를 낀 왼손인데 클로즈업에서는 오른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왼손으로 바뀌는 것을 장면이 바뀔 때마다 반복합니다. Sorry, darling. We did love the cake. 여담으로 이름 없이 보리스의 여자친구로 등장한 이 여배우는 미국의 5인조 걸그룹 푸시겟 돌스의 멤버 중 한 명인 니콜 셰르징거입니다. 보리스가 탈옥한 뒤 배경의 루나맥스 건물을 자세히 보면 CRM114가 적혀 있습니다. CRM114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속에 등장하는 보안통신 장비입니다. 후에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 속 세럼 114라는 약으로 또다시 등장하면서 CRM114는 큐브릭 감독을 상징하는 코드가 되었는데요. 영화계의 한 세대를 대표했던 감독인 만큼 큐브릭 감독 작품뿐만이 아니라 백투더퓨처, 스타트렉, 그리고 맨인블랙 등 수많은 영화 속의 이스터에그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맨인블랙 영화 속 CRM114에 대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CRM114는 달에 위치한 감옥뿐만이 아니라 영화 마지막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전 또다시 등장합니다. 즉 CRM114가 등장하는 모든 씬들은 달과 관련된 장면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나사 직원이 아폴로 달 착륙은 전부 조작이었으며 촬영은 다름 아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담당을 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NASA hired the best man to direct it, Stanley Kubrick, who had just filmed his own movie 2001, was the ideal man to do the Apollo fake film. 프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아폴로 달 착륙 음모론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어버렸는데 베리 소넨필드 감독이 영화 속의 CRM114를 숨겨둔 두 장면을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감독이 직접 밝힌 건 없습니다. 보리스가 탈옥하고 이어지는 제대의 장례식에서 제 옆에 서있던 외계인은 이 편에서도 카메오 출연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릭 베이커가 이번에는 내가 튀어나온 외계인으로 카메오 출연합니다. 릭 베이커의 외계인 카메오 출연은 유명하지만 이 장면 속의 영화의 팬들조차도 모르는 또 다른 재밌는 카메오가 있는데요. 릭 베이커 뒤에 서 있는 외계인은 다름 아닌 죽은 제드를 연기한 배우 립톤으로 본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오를 모르는 이유가 분장 말고도 따로 있는데 MIB 국장 제드를 3편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엠마 톰슨으로 바꾼 이유는 영화가 개봉하기 2년 전 립톤은 장전된 총을 손에 든 채로 은행에 무단 침입해 체포되었고 결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3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되면서 맨인블랙 3편에 출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립톤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은행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립톤은 엔딩 크레딧에조차 오르지 못했고 IMDb에서 좀 깊이 파고들어야 장례식에 대가리 큰 외계인으로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머리가 큰 외계인은 총 3명인데 한 명은 릭 베이커, 파란 외계인은 윌 스미스의 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주디 머독이 맡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외계인이 립톤입니다. That's just so sad. 제대 장례식을 마치고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하러 가는 제이와 케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장례식으로 향하는 초반 장면들과 비교해보면 머리 받침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운전씬에서 헤드레스트가 사라지는 건 밈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영화 속의 가장 흔한 오게티 중 하나인데요. 이유는 물론 카메라 각도에 따라 배우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고가 들어온 식당에 도착하고 중국집 사장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식재료로 외계인을 갖다 쓰다 딱 걸리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외계인처럼 보이는 이 물고기는 블로브피쉬라는 호주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가 맞습니다. 단 이 모습은 수면 위로 꺼냈을 때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 몸이 퍼져버린 거고 원형은 이렇습니다. 물론 극 중에서는 설정상 말도 않는 외계인으로 등장합니다. 보리스는 과거로 돌아가 K를 죽여 역사를 바꿔버리고 바뀐 타임라인 속의 제이의 파트너는 에이전트 더블레이로 소개되는데요. Who was that? Double A?
Your partner. 에이전트 A가 아닌 굳이 더블 A로 부르는 이유는 맨인블랙 만화 시리즈에 따르면 에이전트 A는 K의 멘토이자 MIB의 창시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y the way, I'm A. J. 하지만 A는 자신이 만든 MIB를 배신하며 만화 시리즈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A1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 설정을 가져온 나름 만화 시리즈의 이스터에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맨인블랙 3편 OST를 맡은 핏불이 자신을 에이전트 A로 소개하는데 물론 영화의 설정과는 아무 상관없고 단순히 자신의 본명인 아르만도에서 A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의 계획을 막고 K를 되살려내기 위해 제이는 과거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That's why you get to wear the black suit.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이때 옆에서 돈을 전부 잃고 빌딩에서 투신하는 주식 브로커를 만나는데 이 투신 브로커는 맨인블랙 3부작의 감독 베리 소넨필드입니다. 소넨필드 감독은 영화 후반 실제 아내인 수잔 링고와 아폴로 11호 발사를 시청하는 엑스트라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1편에선 감시당하는 외계인, 2편에선 K의 집에서 거주하던 엑스트라, 그리고 3편에서는 주식 브로커 및 아폴로 시청자로 3부작에 전부 카메오 출연합니다.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프랭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프랭크를 연기한 무슈는 맨인블랙 2편을 촬영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배우 교체 없이 제이의 집 벽에 커다란 사진과 과거에서는 서커스 광고판에 말하는 개로 카메오 출연합니다. 과거에 K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던진 첫 대사는 We'll take it from here. 맨인블랙 1편 속 K의 첫 대사이기도 합니다. We'll take it from here. We'll take it from here. 극중에서 과거의 K는 29살로 밝혀졌지만 Hey man, hey, how old are you? 29. 촬영 당시의 배우는 68년생으로 44이었습니다. You have some city miles on you. 뭐 다 아시겠지만 배우는 타노스로도 유명한 조시 브롤린인데 소넨필드 감독은 토밀리 존스가 빙의된 조시 브롤린의 연기력을 보고 안도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ou lose something over here, Hondo? You lose something over here, Hondo? 보리스를 찾기 위해 앤디 워홀의 팩토리로 향한 제이와 K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핀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Okay. 대부분은 이 장면이 그리핀의 첫 등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핀은 이전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대략 20분 전으로 돌아가서 제이가 MIB 본부로 끌려오는 장면 속 왼쪽 하단을 집중해서 보면 그리핀이 슬쩍 지나가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찾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관객들은 그리핀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도망가는 보리스를 쫓던 제이는 팩토리에서 뛰어내리고 주차된 녹색차 위로 밟고 올라가는데요. 이 녹색차를 몰던 엑스트라를 자세히 보면 맨인블랙 1편에서 임신한 아내와 지구를 들여다 딱 걸린 레직입니다. 레직을 잡는 건 MIB 요원이 된 제이의 첫 임무이기도 했죠. 제이를 보고 놀란 레직이 악셀을 밟자 자빠지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주변에 쓰레기통밖에 없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쓰레기통 앞에 박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리스를 놓치고 뉴욕 매치의 경기장인 셰이 스타디움에서 그리핀을 만나는데요. 이 경기장은 맨인블랙 1편에서도 에드가랑 싸우는 마지막 장면 속에 잠깐 등장합니다. 단 3편을 촬영 당시 셰이 스타디움은 이미 철거된 상황이라 전부 CG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핀이 제이와 K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매치가 우승하는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어깨 위에 있던 그리핀의 손이 갑자기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A miracle is what seems impossible but happens anyway. 제이와 보리스가 싸우는 마지막 장면 속에 제이는 보리스의 가시뼈를 맞으면서 위치를 기억한 뒤 다시 시간을 돌려 피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가시뼈는 왼쪽 어깨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총 3번인데 시간을 돌린 뒤에 피하는 걸 보면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에 2번, 그리고 오른쪽을 마지막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추가로 이 장면 속에 시간여행 관련 2가지 오게티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의 설정상 시간을 되돌리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리스도 현재와 과거의 보리스, 그리고 제이도 현재와 과거의 제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가시뼈 패턴을 파악한 뒤 시간을 돌릴 때 제이는 1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분 전의 제이와 과거로 돌아간 제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리스는 과거로 돌아가도 여전히 파란 쪽을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we'll get to keep both of our... Stop staring at it! 시간을 돌려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이가 맞은 가시뼈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That's not possible! 본인들이 깔아둔 시간여행의 법칙을 개무시하며 두 보리스를 제거한 뒤 시리즈의 가장 큰 반전으로 이어지는데요. My dad gave it to me. We talked lunch.
K는 이때부터 제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감동적인 결말을 건드리고 싶진 않지만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제이가 과거로 돌아간 시점은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1969년 7월 16일입니다. July Dog, the year. 1969. Thank you. Look at me like I'm crazy. 맨인블랙 1편으로 돌아가서 MIB 요원이 된 제이의 신분증을 삭제하는 장면 속 자세히 보면 제이는 1969년 10월 19일생으로 아직 태어나기 3개월 전인데 제이는 못해도 6살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맨인블랙 시리즈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는 조만간에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